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한 얘기가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이랬죠. 대통령실이 정치력 부족한 것은 팩트 아니냐. 이제라도 고칠 생각은 않고 아부라도 해서 공천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험난한 이 판을 헤쳐나가겠느냐라고요. 그랬더니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당 소속 맞냐느니 이재명 대표에게 이용당했다느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정국 변호사, 신인교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 좀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예. 요즘에 우리가 상어에 맞서기 위한 정어리 때 몸집 키우기 운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몸집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어리 때 만들기 구독 권유 100만 구독자 지금 달성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일남 교수, 어떻게 구독자 증가하는지 3단계 방법 아십니까? 요즘에 바빠서 정치본색 잘 안 보셨구나. 아니죠. 3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저는 저때꼴만 계속 주변에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거 옛날 방법이고 지금 예. 이제 3단계예요. 네. 1단계 가까운 친구를 만나면 핸드폰 줘봐. 네. 2단계 네. 스픽스 구독 누르고 알림 누르고 네. 그다음에 보면서 좋아요 댓글 그렇게 해라. 3단계 3단계는 당사자한테. 돌려준다. 네. 네, 돌려줘야죠 핸드폰. 돌려줘야지. 예. 그것이 정어리 때 키우기. 그냥 저때꼴이라고 하는 그 홍보 문구만 가지고는 이게 아무래도 도달이 떨어지니까 직접 핸드폰을 일단 탈취해서 예. 직접 다 입력한 뒤에 다시 공손하게 돌려준다. 탈취라기보다는 네. 잠깐 보자. 네. 그렇게 하자. 저는 지난번에 정어리 때 그 동영상도요. 예.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톡방에 다 올려가지고 역시 이거 좀 퍼날려주라. 예.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100만 구독자를 가는데 작은 벽돌에도 하나 쌓겠다. 뭐 이런 심정으로 감사합니다. 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핸드폰 줘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이미 구독이 돼 있다. 네. 그럴 땐 한마디. 네. 너도 깨어 있구나. 이거 있습니다. 한마디. 야, 기가 막힌데요. 예, 그렇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예. 지금 벌써 정어리 때 키우기 운동을 시작한 뒤로만 3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저는 5월 안에 100만 달성할 걸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지금 그 정어리 때 관련해서 올라온 것만 한두 개만 소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숙님, 우리 세 식구 정어리로 통일. 충북 제천의 정일권님, 윤조스 물어뜯고 싶은 정어리. 꼭 거기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정어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가 우리가 상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수영조아님, 왜 정어리라는 표현이 생긴 건가요? 아직 모르시나요? 상어에 맞서는 방법입니다. 정어리 떼가 하나는 조그마하잖아요. 근데 상어가 달라들면 함께 뭉쳐가지고 상어보다 몸집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상어가 나보다 더 큰 놈이다. 이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100만 구독자 달성하면 정말로 진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스픽스 대구에서 조약도님 정어리 참여하러 왔습니다. 상식이 좋아 상식을 배우러 왔습니다. 직장인 관계로 라이브가 안 되면 꼭 다시 보기로 상식을 충전합니다. 상식이 기본되는 세상 꼭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살기 좋은 세상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스픽스 대구에서 참여하신 조약도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하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몇 분 선정해서 이렇게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글 올려주십시오. 벌써부터 슈퍼챗을 에디스님 벽돌 하나 추가요. 상식 뭘 10만 원씩이나 보내셨어요. 하여튼 10만 원 이상 보내시면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 글래무어 스픽스 함께 선크림 너무 구독이 지금 많이 요청이 빗발쳐서 예매를 받고 있는데요. 5월 14일까지 받고 있죠? 예, 5일 14일까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스픽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큰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 만난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대구시청 청사에서 만났는데 두 분이 만나서 얘기했던 것 잠깐 듣고 패널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집권 세력들이.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좀 풀어나가 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방에서 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 네. 지금 제가 봐도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합리적 선의의 경쟁이 이제 정치의 본질인데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제 정쟁을 넘어서서 거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화해야죠.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초하고 그러잖아요. 예, 정일환 교수, 홍준표 시장이 지금 발언하는 것 카메라 기자가 촬영하고 있는 거 다 지금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작심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작심 발언이기도 하고 평소의 소신을 아주 여과 없이 얘기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좀 훈훈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예. 저렇게 좀 여야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할 말 다 하고 또 그 속에는 은근한 뼈도 담겨져 있고 뭐 이런 모습을 저는 홍준표 그 시장이 좀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다. 뭐 좀 과거 얘기긴 합니다만 저 여당 시절에 민주당의 여당 시절에 정세균 총리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홍준표 뭐 지도부급 이론 아니겠습니까? 대정부 질의를 마지막에 신청했더라고요. 근데 대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데 아주 호되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백신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 대응이 대단히 미흡하다. 뭐 이런 이제 주제였습니다. 얼굴이 그냥 정세균 총리가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요. 자, 끝났습니다. 나오는데 딱 홍준표 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좀 약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형님 제가 좀 셌지요? 야당이니까 그런 겁니다. 야당입니까? 형님이 야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면모를 통해서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말 정치를 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모여 있다. 예. 김기현 대표의 옹졸함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하나 빠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 민주당의 역할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가 저런 어떤 대화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윤석열 정부 1년 뭐 소통은 불통이 돼버렸고 여야 지도자는 만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런 것들 좀 답답한 현실을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 했죠. 윤석열 정부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대통령실이 정치적 부족한 것은 팩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다. 뭐 민주당 대변인이냐. 덕담은 못할 망정 집안 흉이나 보는 마음이 꼬인 시아버지 같다.
홍 시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이용만 당했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신인규 변호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말조차도 듣기가 싫은 모양입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근데 저는 요즘 이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각자의 정치적 목적을 놓고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뭐 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또 윤핵관들과 또 홍 시장님이 또 갈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좀 눈에 좀 들어왔고,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전 사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본분을 좀 너무 망각한 거 아니냐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저 워딩 자체로만 보면 맞는데요. 지금 홍준표 시장은 대구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저렇게 중요성을 느끼고 한다면은 지금 행정가거든요. 그 지방정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방정부 운영에 더 집중을 하고 본인이 정치력을 보여주겠다고 한다면은 대구시 의회와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정치력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방송에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저런 식으로 당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은 그게 쏙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이제 그 누워서 침 뱉는 것도 유분수지. 지금 이게 그 홍준표 시장이 정치력이 본인이 그렇게 뛰어나면, 예?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뛰어나면. 그럼 이게 옛날에 19대 대선 있잖아요. 문재인하고 그다음에 안철수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우리 보수 역사상 최다 표차로 졌습니다. 정치력이 이거 뛰어난 사람이 왜 집니까? 그렇게 표차로.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도 대구, 경북 빼고 폭망했어요. 본인이 대표할 때. 그리고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정치력이 있으면 왜 경선에서 집니까? 본인이 다 선거 망치고 지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졌는데 뭐 정치력이 있네 없네 이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야당 대표 만나서 지금 이게 한 집안인데 대통령실 정치력 없다 욕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속 좁다고 옹졸하다고 욕하고 이런 게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침이 홍준표 얼굴에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비난하면 그래서 이게 홍준표 그게 한계입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는 대통령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지적할게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제가 보수로서 늘 보수 정권 윤석열 정부 잘못할 때 잘못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 같은 부류에게 내부 총질한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저희를 공격했던 분이 홍준표 시장이신데 예.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본인이 상임 고문 잘리고 나니까는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또 지금 바른 소리 한다고 모양을 잡으시거든요. 저는 홍준표 대표 물론 대선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이분도 당대표 하셨습니다. 본인도 당대표 직도 못 지켰거든요. 본인의 정치력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이번에 왜 저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까? 신은규 변호사 보시기에. 뭐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윤석열 정부와의 거래는 끝났다라고 아마 자체적인 판단하신 것 아하. 같고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갈 바에는 이제 본인이 앞장서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좀 때리는 쪽으로 해서 예. 그 지금 부정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편승하고 싶은 욕구일 텐데 전 홍준표 시장이 불과 2달 전까지 김기현 대표를 열심히 미셨거든요. 저는 그 행동을 봤을 때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그리고 제발 지방 정부의 수장 아닙니까? 현직이거든요.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방금 전에 3가지 지적하셨는데 저는 2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네. 대통령실이 정치력 부족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족하죠. 부족하죠. 그런 게 홍준표보다는 낫습니다. 부족한데 홍준표 오케이. 시장보다는 낫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졸하죠. 아, 예. 근데 홍준표 시장도 옹졸합니다. 예. 본인에게 해촉됐다고 저를 비난하는 알겠습니다. 둘 다 맞지만 서정욱 홍준표 변호사 시장보다는 거짓말을 못해요. 옹졸한 건 옹졸하다. 인정할 건 인정하잖아요. 예. 옹졸하죠. 김기현. 아니, 근데 홍준표 시장도 그 못지않게 옹졸합니다. 아,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만 우리 서정욱 변호사 상식 테스트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기현 옹졸하고 대통령실 부족하다. 근데 홍준표가 더하다. 예. 예, 이런 말씀이죠. 뒤에 건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 그냥 붙이신 거고. 예. 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긴 도끼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박진영 부원장. 네. 저희 이제 우리 서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 저 세 사람이 아마 대구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 또 대구 출신이고 대구 출신이시죠. 대구 또 연고에서. 학교를 대구에서 나온. 예. 아, 고향은 대전인데. 그렇죠. 예. 네, 홍준표 시장님 과도하게 욕하면 대구 갔을 때 불편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준표 시장님의 정치가 재밌는 정치입니다. 근데 좋은 정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이 서정욱 변호사나 신은규 변호사가 지적한 것이 일관성이 없는 분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그때그때 다른 이유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 탓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뜬금없이 또 한 몇 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 편인 것처럼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근데요,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에서 해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작동했을 거라고 홍준표 시장은 짐작할 겁니다. 그리고 TK의 물갈이 이야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상임고문 해촉되는 과정을 보니까 나에게 최소한의 공천권 또는 추천권 지분도 주지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눈치를 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빨리 만드는 것이 나의 차기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판단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익관계에 의해서 재밌는 정치도 조정하는 분이다. 좀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책임 정치 면에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가장 못한 것이 정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자르라는 얘기까지 많이 했거든요.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보는 게요. 지난 1년간 상임고문 누구였습니까? 본인이 상임고문으로서 가장 많은 훈수를 뒀거든요. 근데 정치를 못했어요, 윤석열 정부가. 그렇다면 저는 한 배를 탔었으면 본인이 책임 정치로서 이거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상임고문 해촉되니까 뭐 당대표가 옹졸하다 째째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홍 시장님도 국민들은 다 평가하고 있다. 옛날 같지 않다. 저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저는 싶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말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저는 보기 좋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개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정치 노선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저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용적 리더십입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방문한 이유가 뭡니까?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만난 자리잖아요. 그리고 상임고문 해촉, 편협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상임고문 해촉이라는 건 정당사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정치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두 번째, 대통령실 정치력 제로지요. 정치력이. 아니, 정치는 검찰 수사처럼 하고 수사는 정치처럼 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진면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기현 대표 용산 출장소 소장에 불과해요. 이런 모습을 야당의 어른 같은 사람이 지적해주면 이런 것들이 이후에 어떤 김기현 대표가 됐든 여당 내에서 좀 쓴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지 저렇게 그냥 홍준표 대표를 또 그냥 내다 그냥 던져버리면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뜬금없는 제 자랑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예. 야당 대표가 당이 다른 시도지사와 정책 협의회를 하는 것을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래서 2016년도에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대표가 대구에 가서 권영진 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기도 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은 야당 대표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에게 정책적인 어떤 그 도움을 주면서 홍준표 시장이 같이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하나의 자락을 깔아준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남 지역을 공략하는 전략으로서 아주 좋은 방법을 택했다. 그런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이 그 제도를 만드셨군요. 네. 제가 박진영 부원장을 존경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뭐 저는 근데 그 홍준표 시장 깐짐에 하나만 더 깝시다. 깐짐에 하나만 더 까면 이분이 진짜 일관성이 없어요. 옛날에 그 윤비어 청가 부를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 칭찬하다가 지금 이게 비판하다가 그다음에 옛날에 이재명 대표 보고 뭐라 했냐면 완전히 무상연애했다 김무선 씨하고 이렇게 비판하다가 대장동 몸통처럼 또 이게 칭찬하다가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게 옛날부터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춘향이래. 근데 박근혜 대통령 비판할 때는 향단이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필요하면 춘향이고 본인이 뭐 필요 없으면 이게 향단입니까? 정말 이게 요즘 이게 뭐 국민들 중에 콜라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 다 빠진 콜라, 호카콜라 아무도 안 먹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콜라 줬잖아요. 근데 김 빠진 그 뭐 설탕도 있고 요즘 그런 콜라 누가 먹겠어요? 콜라 이야기 내가 보기에 서정욱 변호사 불리한 발언인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이제 일관성이 없다. 제가 서 변호사님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를 다 공격할 때 홍 대표님이 이러셨어요. 당의 어른이다. 당대표는. 그래가지고 홍준표 시장님이 인기가 엄청 올라가서 대선에서 젊은 바람 탔거든요. 이준석 대표 공격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 뭐 연탄가스다, 뭐 쓴소리야, 내부 총질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은 공격을 퍼부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의 이런 이중성 내지는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대한 냄새를 잘 맡는 거는 단연 국내 탑이다. 저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정치할 때 그 버릇 있잖아요. 모두 까기. 뭐 이런 그 특징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겁니다. 홍준표 시장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자리를 완전히 주도해 버리잖아요. 이걸 그냥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내잖아요. 이게 정치인으로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는 게 또 실용적 리더십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판할 때도 비판하고 또 격려할 때 격려하고 따올 때 뭔가를 과실을 따올 때도 따오고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 시장이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해요. 탈당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도의 돌려가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이야 수사 재판 받으면서 말이야 당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당신한테 미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몰라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대단히 고단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근데 거예요.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저는 정기남 교수님께서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는 저도 생각이 100%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래도 지도자급에 가잖아요.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셔야 되고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우리 홍 시장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이 아무튼 정치에 지금 우리 정치에 양념 역할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고 우리 그 일본에서 항상 이 프로그램 봐주시는 미즈 TA님 오늘 또 일본 앵화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런 글을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자기 얼굴에 침이 아니라 똥을 부어서라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잘못하면 지적합니다. 그게 내 얼굴에 침 뱉는 건가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잘했고 잘하고 있어도 그 말이 나올까요? 국민들은 더 잘 압니다. 저같이 해외에서 살아도 압니다.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주셨는데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 말씀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뭐 구독자의 그 지적은 겸허하게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대통령 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아니 서면도 살짝 보면 홍준표 씨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 본색의 슈퍼 양념. 정치 구단. 근데 서정욱 변호사 매력 있다는 글이 많이 올라와요. 평론 무단이십니다. 근데 아까 그 글도 올라왔던데 제가 지나가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상당히 몸이 그 빠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그런데 좀 뺐나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네. 아마 근데 그 건강이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 검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래요? 요즘에 좀 술을 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술은 뭐 똑같이 마십니다. 그래요? 술 많이 마시면 살찌죠? 그렇죠. 뭐 계속 평생 마셨으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니 어떤 분이 살쪘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술 마시면 살찌나 궁금합니다. 네. 자, 홍준표 시장 얘기 이거 하나로 짚어보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운이 아빠님이 다음 대구 총선 난리 났네. 1. 국힘당, 2. 국힘당 탈당자들, 3. 제3당, 4. 박근혜당, 5. 무소속 이렇게 지금 짜일 거라고 전망했는데 서정욱 변호사 그럴 가능성이 지금 좀 보이지 않나요? 그쪽에?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민의힘 탈당자들, 거기에 제3당, 네. 거기에 또 박근혜당, 또 무소속 이렇게 갈라질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에요. 뭐 지금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대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탈당자나 이쪽에 그 상당히 그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탈당자나 아니면 제3당 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지적이 뭐 아주 틀린 지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국민의힘도 대구를 이게 무조건 텃밭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찍어주겠지. 이 생각이 벌이 됩니다. 항상 이 텃밭부터 원래 이게 무너지면서 정치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지적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봅니다. 신은기 변호사 전망은 어때요? 대구 쪽에? 지금 대구 경북은 전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거의 장악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꽂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나올 걸로 보이고요. 기존 현역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마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나갈 가능성도 꽤 있고 홍준표 시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지금 뭐 최경환 전 장관이라든지 뭐 우병우 수석 이런 분들도 지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친박 신당도 배제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제3당을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좀 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세력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오자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총선 구도는 따로 날 잡아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2번 안 열었죠. 열흘 만이었는데 이제 징계가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시 재개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국민께 송구하다 이런 인사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어갈까요?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당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입니다. 정치인의 말은 천금 같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은 언행에 있어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도덕 불감증이라고 하여 우리 당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금한 게 서정욱 변호사,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안 했을까요? 뭐 본인은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은 이제 그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사퇴도 이제 그 정치의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기 김재원 최고는 사퇴하면요 이제 완전히 뭐 정치에 잊혀진 됩니다. 의원도 아니고 저는 현역 배지가 있냐 없냐 이것도 이게 그 차이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꼭 저는 소신이 일관되게 상책, 중책, 하책을 제가 방송에서 많이 주장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상책은 2명이 자진 사퇴하는 거다. 이게 상책이다. 그 다음에 2번째 중책은 음벌에 취해서 중징계하는 거다. 1년 이상. 중징계가 중책이다. 가장 하책은 국민의힘이 그 경징계나 솜방망이로 덮어버리는 거. 이게 하책이다. 이걸 제가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태영호 의원에게 제 방송을 보고 상책을 택한 것 같아. 태영호 의원은 자진 사퇴를 했잖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김재원 이분에게 끝까지 버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중책으로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징계 안 하면 이게 국민의힘이 망하거든요. 지금 이게 상책, 중책 하나씩 놓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분은 야, 태영호 의원이 사퇴했다 해서 이게 3개월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김재원도 사퇴했으면 3개월이 맞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징계라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에요. 법적 책임이 아니고 이 말은 이게 정치적으로 사퇴한 거는 이미 책임을 많이 진 거예요. 따라서 저는 태영호 의원이 사퇴를 하고 3개월을 줘가지고 총선 때 강남은 안 줄 겁니다. 근데 파주 정도 경선 안 붙여주면 돼요. 파주 정도의 북한이니까 태영호는 그래 살려주면 돼요. 저는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이 나왔다. 근데 이 김재원은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중징계 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도 이게 총선은 끝났다. 이제 김재원은 정책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름 정치판에서 꽤 실력을 좀 다듬어온 사람인데 뭐 머릿속에 계산이 있지 않겠어요? 정기란 교수, 그 김재원 최고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 꾀돌이죠. 정치권의 꾀돌이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러면은 자기가 자진 사퇴 안 했을 때 1년 이상은 나올 것 예상을 충분히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 카드를 안 썼을 때는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 그러면은 정광훈 당으로 간다라든지 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냥 그 징계 1년 받고 난 속에서도 그냥 겸허히 뭐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만 아직은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지는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여론이 좀 가라앉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적절한 시점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여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다. 저는 이런 관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 여전히 본인이 진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금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상주 의성 뭐 총선군인가요? 거기 3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뭐 극우 보수 세력과 결집을 통해서라도 물고 넘어가서도 정말 국회에 들어가겠다라고 저는 얼마든지 할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신인규 변호사 보시기에
첫째,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안 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일단 선출직 지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지금 2달도 안 돼가지고 최고위원 선출직이 2명 다 지금 자리를 못 지키게 되는 상황 자체가 참 국민 눈높이에는 참 죄송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저는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사퇴 안 한 이유는 전 2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본인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그 자리의 무게감 때문에 저는 본인이 쉽게 내던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전광훈 목사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됐다라고 본인이 일단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정광훈 목사가 뭔가 좀 조율이 돼야 이분이 그만둘 텐데 아마 조율이 좀 안 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추측을 좀 해보고요. 저는 이제 김재원 최고의 선택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이미 국민의힘 안에서는 더 이상 정치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저는 보고, 마지막 남은 카드는 아마 정광훈 목사가 어떠한 그런 극우 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거기 가서 아마 당대표 하시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예 몰아내버리는. 아마 근데 총선 나가셔도요, 그 당의 당대표 하셔도 아마 당선은 어려울 겁니다. 근데 모르죠, 뭐 비례대표 한 자리 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진영 부원장은 관심이 없습니까? 그쪽 아니요, 저 당은? 개인적으로 뭐 친분 관계도 있고. 아, 예, 제가 보기에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제안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저는 제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딜이 있었을 거다. 예, 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12개월과 3개월, 12개월이라는 것은 총선 출마하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총선 출마 못하는데 최고위원 자리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당원권 정지됐는데, 당원권 정지됐다는 것은 그동안 최고위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년 총선 끝나면 누구나 예상하듯이 지도부 사퇴하고 다시 다른 지도부가 들었을 건데 최고위원 자리 갖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지도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김재원은 별 의미 없는 사람 이렇게 이미 취급을 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에 나왔던 게 대통령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이 나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과 통화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어떤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유추해 보건데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수석의 대화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태영호 의원의 입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의원에게는 딜을 넣었다. 저는 뭐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일단 김재원 최고는 네 신세 네가 알아서 하세요. 네, 별 의미 없는 사람.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인 거죠. 궁금한 게, 신은기 변호사 수석으로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수석이면 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용산하고 뭐 좀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용산에서 관심 없이 수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뭐 과학적으로 입증은 어려운데요. 당시 수석 최고위원으로 되면서 2등이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표를 얻은 건 사실인데요. 뭐 글쎄요, 근데 정광훈 목사가 지원을 한 거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선되자마자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 쪽에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실과의 그런 교감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정광훈 목사 쪽에 더 빚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용산에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었던 김기현 대표는 아슬아슬하게 되고, 용산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김재원 최고가 수석이 되고, 그러면 용산보다 정광훈 파워가 더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신 100%로 하자고 했던 게 또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아마 당내 상황을 잘 모르면서 당신 100%를 무리하게 추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쪽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더 확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민심을 좀 더 반영을 했었으면은 이런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죠. 어때요, 서변? 뭐 제가 이제 그 보기에 수석 최고 된 거는요. 제가 원래부터 저는 예상한 게 대구 경북의 유일한 후보였어요. 이만희 영천에 그분이 떨어지고 예. 대구 경북이 당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후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 사람이? 예. 그래서 이게 한 표는 김재원, 다른 한 표는 이제 소신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된 거고. 제가 이제 깨돌이라 했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판에서 김재원은 끝났다 보는데, 제가 만나본 4사람이 다 김재원을 인간이야로 싫어하더라고요. 4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신 전하셔도 됩니까? 예. 제가 만나본 사람이. 자, 첫째, 박근혜 측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만난 건 아닌데 유영한 변호사를 만났어요. 당연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 녹음까지 해서 유영한 밀어달라. 이때 김재훈이가 표 깬 거 기억나시죠? 홍준표 시장하고 3파전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깼다? 이번에 예.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였어요.
대통령이 이번에는 유영아 좀 밀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그럼 안 나갔어야지.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싫어한다. 물론 제가 만난 분은 유영아 변호사님. 예. 첫째 싫어하는 분이. 두 번째, 이걸 제가 직접 만났어요. 황교안 대표. 예. 제가 몇 번 만났더니 김재원을 아예 뭐 인간이야로 보더라고. 어허. 왜냐하면 이게 간사하고 공천에 그때 황교안 대표였잖아요. 그것도 이게 이미 버렸죠. 자,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측도 김재원을 인간이야로 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만났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는데 네. 거기 소위 윤핵관이라는 핵심 관계자를 만났더니 만났는데 대통령에서 미는 4명을 이름에 김재원이는 아예 없어요. 없었어요. 아예 없어요. 없는데도 수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구 경북이 아까처럼 유일한 후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인 2표제의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필요한 건 한마디로 이게 맞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재원을 좋아하면 어떻게든 구명했겠죠. 예.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네 좋고 번째. 싫고로 구명하는 거는 아니겠죠. 뭐. 물론 네 번째 싫어하는 분이 정광훈 목사 측이에요. 이것도 제가 이게 목사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이 핵심 관계자를 제가 만나봤더니 네. 아 저게 내 완전 우파 천하 통일하고 교회까지 와서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해명하는데 앞으로 정광훈의 전시도 안 꺼내겠대. 이게 뭡니까? 본인이 정광훈의 전자도 안 꺼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씨하고 안 가까운 것은 그 이후로 제 말은 이게 본인이 그렇게 정광훈 목사가 통일했다고 해서 아부 떨고 예. 그렇게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거기 소신 있는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예. 차라리 정광훈 목사가 좋으면 끝까지 나 정광훈을 지지하겠다고 하든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광주 제주 다니면서 사과쇼 하니까 사과를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이 박근혜 측,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측,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까지도 김재원을 버린 거죠. 만난 사람마다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기 하나 또 빠졌습니다. 홍준표 시장 측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 쪽에서 다 싫어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 김재원 최고 부인을 한번 만나봐요. 그 말은 차마 못 드리겠는데 이게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요. 김재원 최고가 외톨인 거예요. 아무도 김재원 최고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친분 관계에 의해서 훨씬 더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두 사람의 이 징계 내용 한번 비교해 볼게요. 태영호 최고위원 4.3 김일성 발언입니다. 자, 이거 과거사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하면요. 한반도의 역사가 모두가 김일성의 역사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과거에는 국가보안법에 적용될 수준의 반체제적 발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김재원 최고위원 5.18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반대한다. 이건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재 헌법 전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경중의 문제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징계의 수위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4배나 많아요. 이거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대통령실의 호불호가 저는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인데 호불호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마 조목조목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떤 심각성, 발언의 심각성을 우리 박지원 원장이 잘 짚어줬고요. 저는 그래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서정욱 변호사 말씀 들어보니까 자기 꾀에 넘어간 꼴로 보여지고 또 뭐 사실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만 인간이야라면 그냥 묻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상황에서 저는 유심히 봐야 되는 게 태영호 최고위원과 관련된 사퇴론입니다. 전 두 가지가 눈에 딱 짚히더라고요. 첫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이 어저께인가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당과 대통령실과 당원들의 누가 된 점 사과한대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태영호 최고위원의 사퇴는요, 완벽한 저는 자진 사퇴 쇼입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 쇼, 다른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누구랑 짰냐? 대통령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자, 논란을 빨리 종료하려고 하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 다음에 또 징계 수위를 낮춰서 좀이라도 낮춰서 어쨌든 공천을 받아야 되는 태영호 최고위원.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절대 이게 드러나서는 안 돼. 이 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거잖아.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의 주인공이 저는 태영호다. 근데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혹 절대 묻히지 않는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더 큰 역풍을 저는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를 좀 해두고 싶습니다. 저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번 계기로 보수 아스팔트의 그 상징적인 존재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암묵적인 좀 지지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진실 게임을 넘어서 가지고 내가 최근에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들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이 하고 있는 그 뉴라이트적 사고와 굉장히 맥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철학적으로 총애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신은기 변호사, 이 탈당을 아니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하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 이렇게 하는 것은 윤리위원회 재량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 윤리위원회가 과거에 이제 그 5.18 망언했던 김순례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양형이라는 것이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면도 있고 고무줄 같은 면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찌됐든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뭐 정치적 해법을 자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적 결단을 하면 좀 그거 부분을 좀 참고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태영호 의원이 자리를 비켰기 때문에 전 그분에 대해서는 3개월로 좀 많이 축소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태영호 최고 파주쯤 뭐 이렇게 공천 그 경선 붙이지 않을까 전망했는데, 신은기 변호사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앞날을. 저는 태영호 의원이 약속을 받아낸다고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지금 본인이 있는 지역구 강남 3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남이 있지만은 거길 달라고 아마 저는 했을 거는 같고요. 만약에 그 당무 개입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 측도 이진복 수석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배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녹음이라든지 전화를 했다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글쎄요, 뭐 좋은 지역을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거 제가 강남 갑이잖아요. 이 사건 이전부터 이게 강남 갑을 연속으로 그래 주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남 갑을 준 거고, 이거는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거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강남 갑은 제가 강남 갑이잖아요. 지역구가. 그거는 이게 보수당이 강남감 지역, 강남갑구 지역 그 유권자들 제가 유권자이기 수석할 때문에. 수 있어요. 다른 분들. 근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강남갑은 다 이겼거든요. 거의라고 하세요. 예, 거의. 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강남갑을 다시는 2번 이렇게 특혜는 안 줄 거고요. 원래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저는 그게 북한하고 가장 근접하면서 또 이게 파주는 만만한 지역은 아니에요. 여야 간에. 그래서 이제 파주 정도가 적절한 게 아닌가. 이걸 제가 들은, 제가 소스도 있고, 뉴스 소스도 있고,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전에 그 사태에 따라서 3개월로 줄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타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재원 최고도 사퇴했으면 제가 3개월 주장했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분이 최고위원을 계속 하면서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게 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영호든 김정호든 사퇴하면 더 이상 해당인은 없잖아요. 따라서 그거는 이게 충분히 감안해서 징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봅니다. 저는 서정욱 변호사가 그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역구 경쟁자로 생각해서 자꾸 파주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은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이제 파주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저는 앞으로 남은 1년 기간 동안 태영호 최고위원이 엄청난 스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전당대회 다시 한다. 1등 누가 되겠어요? 저는 태영호가 된다고 봐요. 태영호 최고원이 된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태영호 최고원이 윤석열 정부의 이념을 실천하는 이념적 투사가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보수 세력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주로 밀려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선거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본인이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다시 정치적 지위를 되찾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 태영호 의원 녹취록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기 재선에 대한 욕구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지금 물러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징계 양정에서 물론 정치적인 해법도 있었기 때문에 줄었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더 다른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도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그토록 집착했던 최고위원직도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랬다면은 뭔가 좀 좋은 지역구를 챙겨주는 걸로 서로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제가 이게 박진영 평소에는 제가 이게 그 바키아벨리를 제가 존경하는데 오늘은 분석에 이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분석에 그때 그 방송할 때 우리 그 진보 뭐 조겸 진보 좌파 패널들이 그때 전당대회 할 때 강신업이 된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아마 제가 이름 안 밝혀도 알 겁니다. 이 방송 본 사람들은 강신업을 정광훈 목사님 미리가 된다. 그걸 이게 우리 보수 우파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또 이게 어떤 분은 천안함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도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게 우파 쪽은 좀 알아요. 예. 전체는 저쪽을 모르지만. 천하람 예선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틀린 거 인정하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태영호 최고가 뭐 빅스타로 우파 쪽에 보수 쪽에 뜬다? 예. 그럼 저는 아니다. 동의 안 하고 제가 저는- 보기에 그건 어렵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 관해서 태영호 전 최고위원회, 지금 전 최고위원이 됐죠. 태영호 의원의 정치적 행로와 관련해서는 서정욱 변호사 의견에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21대 총선에 완전히 이벤트 공천의 수혜자였죠. 그러나 강남갑은 보수 정당의 어떻게 보면 상징 같은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에서는 강남갑을 양보를 받아내고 태영호 의원은 정치적 생명을 어떻게 이걸 이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대통령실과 이 공천을 관여하고 있는 지도부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나든 또 살아나지 못하든 이런 정도지 보수를 대표하는 이런 이데올로그라든지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이 가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다른 의견입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정기남 교수님하고 서정욱 변호사님의 말씀이 상식에 기반했을 때는 상식이죠. 맞는 얘기입니다. 상식이죠. 근데 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서 늘 예측할 때는요.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예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영 교수님하고 좀 생각이 비슷한데 저도 상식적으로는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해요. 근데 비상식적으로 우리 당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는 늘 틀리더라고요. 약간의 그 비상식적인 스탠스로 보면은 조금 만든 타율이 높아질 정치 수 본색이 있습니다. 상식에 기반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적겠습니다. 이게 스타가 없어요 지금 지도부에. 이게 노토리어스도 어떻게 보면 페이머스거든. 그런 전략으로 간다면 이미 빅마우스가 된 거예요 태영호 의원. 그리고 솔직히 김기현 대표보다 훨씬 존재감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시점에서 좀 정색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강남갑 얘기하면서 임명직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사실상. 아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지금 뭐 텃밭이라고 하는 것도 아성이라고 하는 곳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권자들이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꽂아도 어차피 다른 당을 못 찍게 되는 그런 형국이니까 유권자들로서는 사실 선택권을 빼앗긴 셈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자기 텃밭 아성 이렇게 지금 무너지기 힘든 견고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강남갑이라고 해도 그쪽 지역 유권자들이 흔쾌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후보 내세워야 되고 호남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정말 떳떳한 그런 후보들을 내세워서 선택을 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 사람 싫다고 다른 당을 찍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한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걸 깨는 노력도 다른 당에서 해야 돼요. 맨날 국민의힘이 야 호남 맨날 독식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뒤집어서 봐요. 국민의힘이 또는 그전에 다른 그 보수 정당이 호남에 정말 맞서 싸울 만한 후보 누구 내세운 적 있습니까? 겨우 뭐 이정현 의원 전 의원 정도나 이렇게 해서 되는데 보내는 노력도 안 해놓고 독식한다고 욕하면 그건 안 되죠. 민주당도 강남에 계속 싸워볼 만한 후보를 내세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보여줘야 되는데 야 알아서 찍어. 저는 지난번에 태영호 의원 공천한 거 보고 저건 좀 너무 심했다. 예를 들어서 북한 뭐 탈북자라는 표현도 쓰지 마라는 의견들이 많이 와요. 왜 목숨 걸고 사선을 넘어온 그 탈북자와 같이 비교하느냐. 그 사람은 망명한 사람 아니냐. 탈북과 망명은 구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난과 자유 그런 것 때문에 사선을 넘어온 사람과 더 나은 대우를 노리고 넘어온 망명과 어떻게 똑같이 비교하냐 이런 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공천도 황교안 대표 때 김영호 공천위원장이었죠. 그렇죠. 그거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알기에 윤석열 대통령만큼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로 한마디 답변하면요. 100% 동의합니다. 100%. 그 영어는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발음이 안 좋아서 100% 동감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던 조셉 나이라는 그 유명한 교수가 했던 예. 이야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풀뿌리를 땅덩어리를 대변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인구수만을 대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예. 여기서 인구수라고 딱 정확하게 못을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역구라는 것이 뭔가 땅덩어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 대표라는 것은 인구 몇 명당 한 명 이런 것이지 이게 종로구, 이게 뭐 강남구, 이게 해남구 이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속초, 경북 봉화, 저기 전남 해남 이런 데서 인구 한 20만 모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 뽑아도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나라 일을 하는 것이지 지역구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구는 지금 지방자치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년 총선에는 좀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대로 좀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거든요. 정당이 지금 못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는 정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살펴봤고 오늘 짧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안 한 대통령 혹시 기억나요? 뭐 기억이 안 나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신은규 변호사하고요. 그 우리 앵커님이 그 잘린 방송 있잖아요. 또 아픈 과거를 좀 건드리긴 한데 제가 이제 이거 탄압으로 억울하게 잘렸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 그 시사 1번지 거기에 나가가지고 신은규 변호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가장 잘한 거 1년 동안 가장 못한 거 하나 찍으라 하더라고. 제가 잘한 거는 이제 그 용산에 이전한 거 이걸 찍었고 그다음에 가장 아쉽고 못한 게 저는 소통을 찍었거든요. 이게 진짜 뭐 제가 모르는 건지 제가 뭐 대통령 될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제가 이게 대통령 된다면 오늘은 이게 그 야당 의원 상임위 몇 명 불러서 저녁에 술 한잔하고 내일은 또 다른 상임위 야당 의원들 이렇게 할 거거든요. 된다면.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가 봐요. 대통령실만 들어가면 이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그런 게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윤석열 대통령도 원래 총장할 때 저도 많이 뵀잖아요. 원래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 가면 제가 대통령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불통이 되는지. 그 좀 이게 아쉬움이 있어요. 그 잘렸다는 표현이 좀 거칠어서 듣기가 거시기한데 정확히 말하면 잘렸다는 데는 동의는 잘 안 하고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 제가 오래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한 단어로 그냥 잘렸다고 한 단어로 짧게 표시를 했죠. 그래서 알았다 하고 나왔는데 그걸 잘린 거라고 봐야 되는지 본질은 잘린 겁니다. 아이고 참. 저는 그 윤석열 우리 대통령 패널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지망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다. 뭐 그런 꿈과 희망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잘릴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잘려. 근데 저는 이거 역대 대통령 말씀하시면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다 소통 좀 잘 못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이 약한 부분에 대해 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서 설득할 그게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권을 창출함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만나도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소통이 더 약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소통이 아니라요. 정말 이렇게 좀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그 독재 정권이죠. 저는 국무회의 생중계 보면서요.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국민들을 훈시합니다. 그게 소통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또 뭐 취임 1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서 온통 이 얘기의 핵심이 또 뭡니까? 과거 정부만 탓하고 있어요. 아마 집권 내내 과거 정부 탓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30%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국민들이 못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그런 국정 운영의 어떤 기조 전환 이게 없으면요. 저는 앞으로 4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소통 안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뭔가 새로운 소통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뭘까요? 관련된 발언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1년 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국가 발전에서 일하는데 또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또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그런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저희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정확한 기사 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은 안 하고 기자실 방문 15분 했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네. 이거 가지고 소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저거는 이제 일방향적인 본인의 이제 소회를 말한 거에 불과하고요. 지금도 마지막 말씀 중에 좋은 기사, 뭐 정확한 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안 좋은 기사와 부정확한 기사가 지금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에 대한 좀 삐뚤어진 인식 자체가 오히려 더 소통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소통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박진영? 최근에 의원님? 유튜브 출연하셨잖아요. 예. 아마 저는 유튜브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일방향 아닌가요? 댓글 달잖아요. 댓글? 댓글 보면서 라이브로 이야기하겠죠. 대통령이 하면서 댓글 보고 한다? 왜냐면은 그 일설에 그 대통령 부부가 보수 유튜브 많이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를 소통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공무원들 시키는 것만 하고 그냥 좀 편안하게 일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분석 출연하면 소통 잘 할 수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 언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뭐 근데 그 우리 또 이게 박진영 부원장님이 너무 이게 심하게 좀 비판하시는데 근데 그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성공합니다.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식물 대통령이 되고 옛날에 탄핵되고 도중에 이러면 이게 나라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비판할 거는 대안을 가지고 이게 비판하더라도 좀 또 칭찬해 주고 좀 해줘야 되고요. 제가 근데 윤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게 그 천하의 목소리는 두 귀로 균형 있게 이게 들어야 됩니다. 두 눈으로 보고. 근데 한 눈으로만 보고 한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저는 보수 쪽의 목소리든 또 이제 썬소리하는 진보 쪽의 목소리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걸 이게 그 두루두루 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유튜브로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제가 나가는 유튜브를 많이 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 들어보니까. 네. 근데 제가 보수잖아요. 네. 제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우리 그 박진영, 마키아벨리 이런 것도 이게 좀 봐주시고 저는 가장 중도적인 거는 우리 백운기 앵커님의 이거 정치 본식 아닙니까? 이것만 보면 소통은 뭐 끝나지 더 이상 뭐 필요합니까? 이것만 좀 이게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끝나고 나보죠. 새로운 소통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그 앞서 얘기한 것처럼 머릿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있는 건요. 자, 방통위원장 구속시키려다가 못 시키고 결국 임기 3개월 남았는데 끝내 면제시키려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네이버 때리기 일과 매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송 모든 방송 통제하다시피 하면서 야당 성향의 출연진들 솎아내고 있습니다. 자, 급기야 백운기 앵커 밀려났습니다. 이런 방식의 소통 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 소통은 없는 것 같다. 자, 30% 대통령입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지금 70%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소통을 한다는 것은 지난 1년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저렇게 깜짝 방문, 김치찌개 끓여주는 기자들 미팅, 이건 쇼지, 이벤트고 쇼지 소통이 아닌 거죠. 네. 이제 스픽스와 글래머가 함께 만든 선크림 광고 보시고요. 예매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